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하종대 채널A 보도본부 선임기자, 류재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한 랭킹은 멈춰야 한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일 최다 기록을 깨고 있는데요. 어제 코로나 상황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달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최다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 현재 12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만 지난 7일 1275명, 지난 8일 1316명, 그리고 어제 1378명으로 연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지금 확산세를 유지할 경우 이달 말에는 하루 최대 2,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말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신호가 사람들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가 지금의 유행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일같이 확진자가 최고 기록을 세우자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시행한 적이 없는 최고 수위의 거리두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하동대 기자,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그러니까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이 모일 수 있지만, 예.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3명 이상 만약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취소해야 되는 거죠. 예. 그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같은 가족, 같은 한 식구가 아니라면은 설령 같이 친척이라도 아니면 다른 쪽에서 살던 가족이라도 같이 부모님을 모일 수가 모시고 식사를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결혼식에서는 49명 양쪽 가족, 양가 가족 다 합치고 그리고 결혼식장에 있는 직원까지 합치더라도 49명 이상 모일 수가 없는 상태고요. 택시를 만약에 타고 간다 그러더라도 3명 이상은 오후 6시 이후에는 탈 수가 없습니다. 아, 택시 탑승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뿐만 아니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온라인 이제 강의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모두 비대면으로, 즉, 교회에 직접 나와서 예배 보는 것은 이제 안 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피트니스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체육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태권도를 한다 그러면은 겨루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하는 운동 자체는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전거를 탄다 그러더라도 시속 6km 이상 안 되고 달리기도 시속 6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만약에 춤을 배우고 싶은데 자기가 춤을 추러 갔다 그러더라도 박자가 1분에 120박자 이상 되는 격렬한 운동은 하지 못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목표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가온 여름 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곧 여름 휴가철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하면서도 국민들의 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4차 대유행의 원인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백신도 무력화하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이 주도해서 이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백신 수급 상황도 비상인 게 현실이긴 합니다. 교수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정부의 섣부른 방역 완화 신호가 대유행을 불러왔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20, 30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20, 30대는 아직 접종을 못했잖아요. 네. 백신 접종을 못한 상태, 그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델타 변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들어온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확산세가 일반 그전에 초기의 바이러스보다 1.4배, 1.5배 정도 높아요. 빠르게 확산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경계심을 푼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부 입장에서 방역 당국이 백신이 확산되고 백신을 많이 맞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4단계로 바꾸면서 일정 부분 좀 경계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경계심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경계심을 갖고 계속 좀 그 개인 방역 이걸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정부나 방역 당국이 백신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게 일정 부분도 작용했을 가능성은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야당에서는 정부가 K방역을 두고 자화자찬을 하면 어김없이 대유행이 찾아왔다면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 탓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문데믹의 깊은 수렁에도 함께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대통령은 소비 쿠폰 등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 내수 보강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방역 불감증이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만 것입니다. 네, 류지아 변호사님. 네. 조금 전에 저희가 4차 대유행의 원인도 한번 살펴봤지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안일하게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당 비판이 타당하죠. 왜냐하면 정부가 오판한 게 이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몇 가지만 굵직한 것만 꼽아봐도요. 예. 작년 말에 그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백신은 속도보다는 안정성과 가격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백신 도입이 좀 미뤄진 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에만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연출됐고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올해 2월 15일에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자율과 책임을 기초로 한 자율방역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다라고 선포했어요. 예. 근데 자율방역으로 전환은 한 번도 사실 되지 않았죠. 그리고 올해 4월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청와대 김호란 방역기획관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는데도 임명 강행했고 이번에는 2차 추경에 소비 진작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했다는 건데 국민이 이제 세금을 주면서 청와대나 그 정부의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국민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걸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라고 주는 거지 이렇게 오판하라고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오판 없이 제대로 방역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이틀 뒤면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없겠어요? 많죠. 저희는 이제 11일 날 15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8일 날에서부터 완화가 된다고 해서 예약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강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니 다 예약이 취소되고 물건을 많이 해놨죠? 날씨는 덥죠? 다 버려야 될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 난감하고 너무 속상하고 대책 무슨 대책이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대책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종업원을 6명을 데리고 하는 집이에요. 근데 지금 2명 갖고도 급여를 제때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들 피부에 와닿게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밖에 더 바랄 게 없네요. 네, 하기자 지금 자영업자 목소리들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사실 지난 주말 바로 이 시간대쯤에 서울 종로 도심에서 왜 민노총이 한 8,000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 집회는 왜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사적 모임 3인 이상 금지를 하느냐 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자영업자들로서는 이번에 4차 유행까지 정말 좀 특히 한 일주일 전, 열흘 전만 하더라도 정부가 좀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사람도 새로 고용하고 또 시설도 늘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기대를 하다가 갑자기 2차에서 4차까지 최고조 단계까지 이제 올리니까 진짜 많은 그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럼 민노총 집회는 못 막고 우리만 이렇게 강하게 막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민노총 집회를 못 막은 것이 정부가 안 막아서 못 막은 건 아니고 예. 그걸 여러 번 국무총리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민노총이 강행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점은 좀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부터 2차 유행, 3차 대유행, 4차 대유행까지 모두 정부의 책임이었거든요. 1차 때는 정부가 중국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막는 바람에 1차 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2차 때는 7, 8월 작년 이제 여름 때죠. 그때 휴가철이 되니까 풀어주려고 정부에서 미리 마치 풀어줘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뭐 영화관에도 가야 된다고 무슨 티켓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쿠폰 정책을 폈었죠. 그거 하다가 결국 2차 대유행을 맞았어요. 그리고 진짜 지난해 말에 있었던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있었던 3차 대유행은 대통령께서 10월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면 될 것 같다 하면서 완화시켜 주려고 하다가 본 거. 이번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대응에서는요. 전문가들은 뭐라 하겠냐면 지금 현재 여러 한 500명에서 700명까지 쭉 나올 때 예. 전문가들이 뭐라 했냐. 무증상 환자가 30%까지 됐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데도 한번 받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30%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지역 감염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코로나를 걸렸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이런 감염자들이 30-4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생활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걸리면 격리한 곳에 센터에 가게 되는데 네. 그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0% 이상까지 차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7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 계속된다면은 2, 3일 내로 꽉 찬다 이런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것들 무시하고 또 델타 변이가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강화를 했어야 될 판에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오히려 완화를 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국민들도 그러면 이제 풀어줘도 되는가 보다. 예. 이런 상태에서 왔다는 게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하동대 기자가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지난해 8월 2차 대유행 때는 보수단체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차 대유행 직전에는 민노총 집회가 있었는데 이 두 집회를 두고 정부 대응의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8월 당시와 이달 5일 문재인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진봉 교수님, 물론 이번에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보수단체 집회 때는 반사회적 범죄다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는데 약간 그런 표현은 없었다. 그래서 좀 수위가 다른 것 아니냐, 양쪽 대응 수위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민노총 같은 경우도 아까 하정덕 잠깐 얘기했지만 예. 총리가 가서 직접 그 민노총에 가가지고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고 경찰이 미다 막았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종로상가로 옮겨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집회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물론 민노총의 집회가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런 식으로 집회를 하면 안 돼요. 예.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근데 정부의 대응이 그렇다고 제대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찰들도 그랬고 정부도 그랬고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정부의 요청에도 듣지도 않고 저렇게 마음대로 저렇게 집회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또 경찰과 함께 저 불법 집회한 사람들 처벌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채집한 거. 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벌 법계를 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기에는 여야도 없고 정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념이 중요합니까? 저는 국민적 어려움을 만드는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정부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하동대 여기 아주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예. 약간의 그 온도차는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약간 물론 정부가 뭐 민노총 거는 뭐 그냥 안 맞고 뭐 그다음에 야당 거는 뭐 또 보수 집회는 세게 맞고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 방역은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곧 경선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이때 좀 우리가 좀, 잘 방역을 해서 K방역 그동안 많이 자랑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완화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선진국이 지금 어느 정도 백신을 50%, 60%까지 이제 2차까지 완료한 상태니까 거기는 완화를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은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잘한다 이런 거를 좀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국은요, 지금 현재 1차는 60% 맞았고 2차까지도 40%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예. 영국은 80% 이상이 1차 맞고 2차도 60% 이상 맞았어요. 우리나라요? 1차가 30% 약간 넘었는데 2차까지 맞은 사람은 10%뿐이 안 됩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이 90%는 여전히 아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해야 되는 상태이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델타 변이가 다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은 자기가 백신을 생산하니까 언제든지 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자기가 맞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국민이 다 맞겠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정부가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언제 완화하고 언제 강화해야 될지 잘 정부가 일반 전문가들하고 정부를 많이 비판하는 전문가일자로 그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서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예상액이 너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이 10조 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소비 쿠폰, 소비를 활성화하는 예산까지 하면 12조 4천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반면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7월부터 9월까지 손실보상 6천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 기존 피해 지원 3조 2,500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한 달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명당, 한 곳당 2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인데요. 류지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건데 이 정부의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에서 좀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걸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만다 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상은 지원과 다릅니다. 보상은 법적으로 의무를 지는 거예요. 예. 우리 헌법 23조 3항에는 국가가 공공 필요에 의해서 국내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에는 반드시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헌법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수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은 한 번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국회에서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법이 이제 처음 통과가 돼서 이제 앞으로 그것도 이제 소급 적용은 제외됐고요. 앞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비로소 법적 의무를 지게 됐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해주는 게 의무고 재난지원은 시혜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지금 반영이 돼서 2차 추경에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는 10조를 배정을 해놓고 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는 7, 8, 9월 총 6천억밖에 배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지금 당장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예. 이거 손실보상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감소된 매출액과 뭐 비용 이런 걸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두텁고 신속한 금융지원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 다음에 나중에 뭐 그걸 변제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신속하게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정부의 의무다 이런 지적을 류 변호사가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그런 만평을 게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만평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만평 내용에 서울 시민 여러분, 취임 3개월 서울시 코로나가 폭증했다 이런 문구와 함께 오세훈 시장이 저는 방역을 풀 테니 정부는 방역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종대 기자, 그러니까 마치 저 만평을 보면 오세훈 시장의 잘못으로 서울시에 코로나가 폭증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원래 이달부터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제동을 건 게
오히려 단체장들이잖아요. 수도권의 단체장들이 오히려 제동을 걸고 기존 4인을 유지했던 건데 저 만평 내용을 올린 의미가 뭘까요? 아마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머릿속에 편견이 있어가지고 이게 수도권에 있는 그 지자체단, 단체장들이 이게 코로나 방역에 좀 소극적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수도권에서 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원래는 수도권 인구가 한 50%고 지방 인구가 50%예요. 그러니까 50대 50 발생하면 비율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수도권의 코로나 환자는 계속 늘어서 현재 82%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수도권이 많은데 그 이유는 수도권이 인구가 밀집 지역이어서 그런 거고 선진국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고 또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은 정부가 완화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아니다.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하고 오히려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세훈 시장도 그러고 오세훈 시장이 자기는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도 그게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거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아마도 제가 보기엔 자기의 편견으로 그냥 거기에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하정대 기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인 만큼 자영업자들이 더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랭킹은 굳히기냐 뒤집기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1차 컷오프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원과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여세를 굳혀가느냐 아니면 국민 면접에서 1위를 차지한 이낙연 전 대표가 뒤집기를 하느냐 이것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이번 주죠. 6일, 7일 이틀간의 조사 결과인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앞에 있는 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고 뒤에 있는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여론입니다. 이재명 지사 32.4,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50.3, 과반에 이르는 그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이낙연 전 대표가 19.4%로 상당히 격차를 좁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30.5%의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비공식적으로 언론에게 결과가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재문 교수님, 내일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돼요.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굳히느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등 다른 주자들이 뒤집기에 나서느냐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를 밀어내고 1위로 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이낙연 전 대표가. 물론 앞으로 이제 그 본경선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이번 이제 예비 경선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아마 통과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본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군요. 또 그렇죠. 하나는 추미애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도 따라오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 3위가 어떤 정도의 성적을 내느냐가 사실은 본경선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예비 경선에 6명을 통과시키고 끝나는 거지만 본경선에서는 지지율이 탄력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2, 3위 간의 어떤 격차라든지 이낙연 후보나 추미애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내서 이재명 후보를 추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또 2위와 3위 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투표에서는 아마 1위는 뭐 별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할 거고 2위와 3위가 어느 정도 투표율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차이로 따라 붙었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본 경선에서의 추격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민주당 예비경선 토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히 이 지사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신 마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마녀 아닌 거 증명해라.
그래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마녀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난 되게 민망했어요. 갑자기 바지를 내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좀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하도 답답해서 근거도 없는 일을 우리 그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들께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답답해서 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 기자 보신 것처럼 이 지사가 사과를 했어요. 예. 근데 이 바지 발언이 경선 결과에 뭐 향후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글쎄요, 뭐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얼마나 미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 그게 미쳤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저게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거든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15개월간 김부선 씨하고 같이 사귀었느냐 안 사귀었느냐 그 문제인데 그게 2011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무려 10년째 계속되는 논쟁이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아까 이 지사가 말한 것처럼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증거는 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맞다는 사람이 증거를 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거보다는 만약에 조금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약간의 그 지지율의 보합세라든가 아니면 약간 하락하는 그런 부분을 보인 건 오히려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안 하고 그다음에 예.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이제 1위가 아니니까 3위일 때는 뭐 남을 공격해서 막 사이다 발언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1위니까 부자 몸조심하는 그 장면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약간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오히려 김부선 씨 문제는 별로 저는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에게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 지사의 우군을 자처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인데요. 추 전 장관의 공격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했습니다. 이 후보자님은 대부분 직접 뭐 도전하기보다는 그 꽃길만 걸어왔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도 역시 당대표 시절에 검찰개혁 특히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거야말로 떠넘기고 책임 회피인데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법사위원장 중심의 특위로 운영한 것은 그러나 대시도 안 하고요. 것이고요. 지휘도 안 하셨죠. 기자들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그 안기부에 대한 기자들의 항의 성명도 제가 대표 집필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기억나지 않고요. 네,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를 비판한 반 이재명 진영을 두고 이른바 뭐 반바지 연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을 두고는 그 이름 앞자를 따서 재미연대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본 경선에 들어가면 이재명 지사 대 반 이재명 진영 간의 합종 연행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지문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의도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것보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아쉬움, 서운함 이런 부분이 묻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본인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전 대표도 그렇고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추윤 갈등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저렇게 뜬 거다. 추미애 리스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비판과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예.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결국은 이제 이낙연 지금 후보를 공격하는 쪽으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이재명 지사를 돕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종 연행이라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전선 자체가 이게 본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사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만약에 누가 이제 본선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저 세 분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와 같은 입장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낙연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을 꾸리는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본선행 티켓은 6장 뿐입니다. 내일 탈락자 2명이 결정되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의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차별화에도 애를 썼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자 완판남인데 오늘은 우리 8분의 후보님들을
완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자로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귀한 예정이 감자, 없던 미래 감자를 모시겠습니다. 사이다 감자를 모시겠습니다. 스마일 감자를 모시겠습니다. 신사 감자를 모시겠습니다. 햇 감자십니다. 햇 감자. 양반 감자시고 이장 감자님이시고요. 저는 불량 감자입니다. 선배의 정신은 청렴, 희생, 결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7개 시장 도지사면서 재산이 꼴찌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다 모른다는 김두관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이소. 네, 내일 과연 6명의 생존자는 누굴지도 궁금하지만 과연 탈락자 2명이 누굴지도 그냥 궁금한데 하종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물론 지금도, 내일 결과를 봐야겠죠. 지금도 투표가 진행되니까. 그렇죠. 제가 또 얘기하면 투표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지만, 예. 미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8명이잖아요. 예. 8명인데,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 얘기했어요, 한번. 나는 둘이 모여도 둘이 다 김두관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예. 가장 밑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양승조 후보 같은 경우도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걸 바로 그 위에 계세요. 근데 예.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선 의원이시거든요, 그분이. 근데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유력 정치인 얼마나 중앙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뛰었던 유력 정치인이다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거기에 이제 만약에 한다면 최문순이 이제 강원도지사인데 제가 보기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마지막 컷오프 턱걸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하종대 기자의 예상이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그냥 하종대 기자의 추측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가장 앞서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장관,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이 그래도 5% 이상대의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물론 이번 컷오프는 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저 여론의 수치가 당원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최문순 지사, 양승조 지사, 그리고 김두관 의원 등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도 당원과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한번 내일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이른바 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후원금 모금 경쟁인데요. 최대 20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한 상황에서 초반 승자는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를 연 일에 참으로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안데스 후원에도 늦게 개설을 했는데요. 예. 오늘 기준으로 9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아주셨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네,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15억 원을 모았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 추미애 전 장관도 5억 원을 넘게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어제부터 모금을 시작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다음 주 계좌를 연다는데 유재 변호사, 예. 이 후원금 모금 상황을 보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지지층의 충성도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실제로 아무한테나 우리가 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라야 돈을 주는데 일반 여론조사로는 이제 그 정도의 강력한 마음이 잡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15억 원을 모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벌써 5억도 넘게 이렇게 모았다는데 사실 이번 예비 경선 기간 동안 TV 토론회 같은 걸 지켜보면 이 두 분이 가장 돋보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이제 바지 논란과 그리고 기본소득 공약이 후퇴한 거 아니냐, 말 바꾸기 논란으로 이제 안정감이 좀 흔들리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특유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치고 올라갔고요.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때리기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동반 인지도라든가 지지율이 상승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본 경선으로 진입하면 지금 민주당 본 경선 같은 경우에는 50%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등과 2등을 다시 뽑아서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끔 룰이 돼 있는데 예. 그 룰이기 때문에 그 결선 투표에 앞서서 주자들 간 합종 연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본 경선에 이르러서도 이런 그 후원금, 모금 액수는 그 주자들 간의 합종 연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하종대 기자 앞서 류 변호사가 잠시 짚어주긴 했지만 앞으로의 구체적인 본경선 일정이 좀 궁금해요. 예. 이제 7월 11일 날 드디어 예비 경선이 끝나면 현재 8명의 주자가 6명의 주자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이게 내일이죠.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본선이 시작되는데요. 본선이 시작되면은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듯이 지금 각 후보들이 모두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를 찍을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예. 그 모집이 1, 2, 3차에 걸쳐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2차에 걸쳐서 저걸 나눠서 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3차에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다르게 투표 날짜도 다르고 그리고 그 중간에 개표하는 날짜가 8월 15일, 8월 29일, 9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5일이 되면 전날이 바로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순위 경선을 하는 날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순위 경선을 지역을 돌면서 11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전국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9월 5일 날에는 1차, 2차, 3차 끝까지 모두 다 더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개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9월 5일 날 한 번 마지막으로 개표해서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1등이 50%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9월 10일 날 1등과 2등만 다시 나눠가지고 결선 투표를 해서 9월 10일 날 확정이 되게 됩니다. 네, 본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진통 끝에 본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한번 본선 연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당 선관위는 코로나 확산으로 9월 경선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순회 일정, 그 순회 일정 속에서 대의원 등이 현장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난리통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경선 연기에 반대했던 박영진 의원도 정부 방역 지침을 고려해서 미룰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앞서서도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이재명 지사 쪽은 이미 정해진 원칙, 전면 비대면 경선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되 비대면 경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하종대 기자,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진다 그러면 또 한 번 내용에 입사할 텐데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워낙 코로나 상황이 너무 유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어느 누구도 이거를 비대면인 상황이 더 많은 차지를 할 그 비율이 차지할 거고 현장에서 지금 대형 체육관 같은 걸 모아가지고 11차례에 걸쳐서 지역을 돌면서 거기서 대의원들이 나와서 현장 투표하고 뭐 지금 그 전에는 얘기를 보면 뭐 부부젤라도 허용해서 아주 국민들한테 그 관심을 모으겠다. 지금 관심이 좀 떨어진 상태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은 오프라인 행사는 아마 취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각 캠프에서도 온라인으로 많이 사람을 모집하고 그리고 투표를 하는 것도 그냥 온라인으로 만약에 자기가 직접 투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갑니다. ARS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만 저기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대의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ARS로 할 수 있고 모두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번 대선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가 대선 경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종대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행보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핫랭킹입니다. 세 번째 핫랭킹은 윤석열의 반격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검증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모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김 씨가 2007년 온라인 운세 컨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이런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영문 초록에 회원 유지가 영문으로 멤버 유지 이렇게 제목이 돼 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논문이 제대로 쓰인 거냐 이런 의혹이 받고 있는데
논문 표절 검증 시스템인 카피킬러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이 논문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니 표절률이 43%에 이른다. 물론 이것은 대학의 엄정한 검증 결과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일단 단순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는 건데요. 네. 일단 오늘 스튜디오에 이현종 위원님 나와 계신데 이 위원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김건희 씨 논문 표절 논란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석사 학위를 한 2개 정도 받았고요. 박사 학위는 이제 국민대 특수대학원에서 이제 이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좀 전에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이 논문에 있어서 이게 이제 표절 의혹이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대에서 이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이제 한 10년이 넘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아무래도 국민대에서 과연 이 논문을 통과시킬 때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켰는가. 왜 보통 논문 같은 경우를 보면 논문 심사가 일단 입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그게 과연 표절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이제 수여를 하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뭐 작성자가 이제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영문 번역하는 데서 아까 이제 앵커가 얘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1차적으로는 아마 학교 측에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 과연 논문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또 과연 당시에 지도 교수가 이 논문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 것인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단 논문이 가지는 이제 학술적인 문제하고 또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좀 이 다른 분리해서 좀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윤 전 총장이 김건희 씨와 결혼하기 전에 썼던 논문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 논문 쓰는데 무슨 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본인의 이제 부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책임은 져야 될 상황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엄격히 따져보면 과연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법률적인 이런 책임까지 져야 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나는 윤석열 씨의 유체 이탈, 책임 회피 화법에 세간에는 윤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복붙해서 초등학교 과제물이라고 하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대학의 논문 심사를 거짓으로 방해한 업무 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뭐 문장, 맞춤법, 영어 잘못 쓴 거, 뭐 그런 기초적인 내용조차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허접스럽고. 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낸 입장을 보면 김건희 씨 결혼 전 논문 문제는 해당 대학교의 조사라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다 이렇게 밝히면서 공당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까지 검증 국면에서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어제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당사자들의 논문부터 제대로 검증해봐라. 굉장히 반격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이 여당 의원들 발언을 통해서 보셨지만 검찰총장이 뭐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 배우자의 논문을 검증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 윤 전 총장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책임을 질 것인가,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저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사태와도 같이 연결시켜서 왜 조국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보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부부 문제는 본인들이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걸 행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표창장 위조라든지, 그다음 시험을 대리 봐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윤 전 총장이 사실은 이제 이분 그 부인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전 총장은 본인이 대학교의 이제 심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정책적인 입장을 이제 표명하겠죠. 근데 지금 윤 전 총장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라든지 정세균 후보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인사청문회 때 이 논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천대에 썼던 논문을 철회하기까지 했어요. 예. 다른 지금 추미애 장관도 논문의 이 표절률이라는 게 요즘은 이게 다 이게 컴퓨터로 돌려보면 몇 %인지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상당히 표절이 높다는 게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물론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측면이 있겠지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후보 본인의 문제인 것인지 지금 이제 그래서 윤 전 총장도 공세를 가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후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인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언급된 3명의 여당 대선 후보들은 논문 표절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용 표시. 그거 인용을 안 했다고 나보고 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길래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반납. 제 모든 경력에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반납했어요. 명백한 표절이죠. 그렇죠?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인용하는 것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2004년에 논문을 통과한 것이고 네. 2007년도에 연구윤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학자들 논문하고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교수님 앞서 이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배우자 검증보다는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배우자 검증도 해야죠. 대통령 후보인데 배우자 검증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냐면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실 분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같이 외국도 나가시고 외교도 하실 분인데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문제에 직접 개입했냐 그건 아니죠. 예. 법적인 문제 저는 뭐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봐요. 다만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의 부인이 되실 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그런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국민들은 당연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저는 윤리적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저분이 만약 이게 사실로 다 밝혀지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제목의 영어 번역을 이렇게 한 거는 이건 정말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박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학문의 가치를 가진 그런 학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물론 대학에 조사를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윤 전 총장은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관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의 대선 과도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예. 윤리적 정치적으로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돼요. 물론 본인이 이 문제를 좀 뚫고 나가기 위해서 다른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이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저는 먼저 부인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아무 일 없다는 시간 넘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정세에 과연 맞는 거냐 대선 후보로서 저는 네.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배우자 검증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후보는 배우자 검증에 있어서 어떠한 도덕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이를 취재하던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어제 MBC는 즉각 사과했는데요. 일단 그 사과 방송 들어보시죠. 본사는 본사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본사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유지아 변호사님, 그러니까 기자들이 김건희 씨 논문의 지도교수 과거 주소지를 찾아가서 경찰 사칭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이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MBC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도교수를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가 그 지도교수의 예전 주소였던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지도교수 집에 가서 앞에 있는 아마 그 주차되어 있는 차에 저희가 전화번호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 이후에 지도교수 이후에 그 집을 매수해서 살고 계신 분이랑 통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통화를 하게 되니까 이제 MBC 기자 입장에서는 지도교수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에도 어떻게 됐든 그 지도교수에 관한 정보를 취재를 하고 싶으니
본인이 경찰이라고 상치를 한 겁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형법 118조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라고 있어요. 공무원 자격 사칭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서 이제 직권을 사용하면 이제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비슷한 논리로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강요죄는 뭐냐면 이제 경찰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일반 시민 입장에서 좀 겁을 먹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협박을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협박해서 의무 없는 일,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될 대답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다가 미수에 이르렀다 하면은 이제 강요 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범죄이죠. 네, 최 교수님.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윤 전 총장 측이 바로 오늘 서초경찰서에 MBC 취재진을 형사고발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전 조사를 해야죠.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언론 취재 윤리를 어긋나는 거잖아요. 기자가 어떻게 경찰을 사칭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취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언론 윤리가 있고 언론 윤리 강령도 있고요. 기자들이 취재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기자협회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이 부분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어쨌든 진실규명을 위해서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고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MBC가 문제가 됐지만 모든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 적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받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좀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동반 사퇴하면 징계를 하지 않겠다. 현 정부에서 자신을 이렇게 압박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과 함께 물러나면 징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즉각 반박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같이 물러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양심을 기대할 인물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그렇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 하는 것은 이제 무리하게 청와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정말 한마디로 이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참 덩치에 안 맞는 말씀 아닌가. 아마도 추윤 갈등이 격해졌던 지난해 벌어졌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주장이 이현정 의원님 상반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윤석열 전 총장도 누가 자신을 압박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동반 사퇴를 압박했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거짓말이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당시에도 이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됐고 저희 아마 뉴스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동반 사퇴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여권에서도 뭐 안을 제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뭐 보도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마 윤 전 총장이 이 부분을 이제 본인이 확인한 것인데요. 뭐 추미애 장관은 없다고 하지만 당시에 법조계 아는 소문 자체가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청와대가 그러면 징계를 윤 전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용으로 쓴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 있는 거죠. 즉 징계를 징계로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윤 전 총장을 뭔가 사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징계 처분한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이 검찰총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압박을 했다. 이런 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이제 당사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 문제는 아마 대선 본선에 들어가면 아마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거예요. 특히 신현수 당시의 수석도 이런 관여된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 앞으로 이제 증명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청와대가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지봉 교수님.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는 지금 사실 뭐 윤 전 총장 주장에 대해서 전혀 반박할 여지도 없다. 우리는 뭐 사실은 보는 것처럼 민생과 방역 챙기도 바쁘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현정 의원이 지적하신 거는
임기재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동반사태를 압박했다 그러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이라면 논란이 될 수 있죠. 예,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거고 이건 보수 언론에서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이 있었죠.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나 거기에서 지금 상대방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 사퇴 압박이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그렇게 주장하고 추미애 전 장관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관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고 어떤 뉘앙스의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예컨대 윤 전 총장을 몰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윤 전 총장이 사실 이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 그럼 사실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되더라도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현 정부로부터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저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이슈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이 계속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이나 현 정부에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비판의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확인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선이다 보니까 정치권 이슈가 많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도 정치권 소식입니다.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은 빈소 정치로 데뷔입니다. 정치 참여 선언 하루 만인 지난 8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최 전 원장의 부친인 고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빈소엔 야권 유력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존경받는 감사원장님이었고 또 그 작고하신 그 어르신이 우리 또 6.25 때 나라를 지킨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자리를 왔습니다. 원장님 또 어른께서는 우리나라를 또 구한 국의 영웅 중에 한 분이시고 하니까 당연히 제가 조문하러 왔고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대선에 도전하는 게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 정권교체 원팀을 위해서 감사원장님 같이 강직하고 존경받는 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환영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어제 부친의 빈소에서 지난 2017년 감사원장 임명 하루 전날 부친이 써준 글귀를 언급하면서 본인의 처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와서 제 처지와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한테 또 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해석도 가능은 하겠죠. 네, 위원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저 글귀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임명할 때 저런 이제 단기 출전, 그다음 불면 고전 이런 이제 글귀를 했는데요. 혼자서 진지를 박차고 나가면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뭐냐면 함께 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 나라를 안정시켜 구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본인의 어떤 진력을 다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영섭 대령은 뭐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해군의 영웅이었고 또 본인을 정말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애국했던 바로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분의 이제 지금 자녀, 둘째 아들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이번에 정치권에 뛰어드는 것인데 저는 참 기시감이 있어요. 예전에 2002년도에 이회창 당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그때도 이제 부친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조문도 왔었고,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특히 이제 아버님은 한 빈소에 많은 정치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 한 번에 많은 정치인들을 일단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예. 또 아버님의 이런 그 돌아가심을 통해서 아버님의 어떤 뜻과 유지와 본인의 정치적 의지를 국민들 앞에 한번 또 펼쳐 보이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의 안착이 상당히 소프트 랜딩 했다. 저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을 일단 이 정치 현장에서 만났고 윤석열 전 총장도 만났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들도 다 만나고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정치권에 입문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단기 출진, 불면 고전, 천호 신조, 탕정 구국은 최재형 원장이 감사원장 임명되기 전날 부친께 써줬다는 말이고요. 지금 살펴볼 거는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육필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진인데요. 저기를 보면 굉장히 좀 손이 떨리는 듯한 글씨지만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재신,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의 형이라고 합니다. 재신이 지도하에 인화로 뭉쳐라. 서로 화합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기행복, 행복을 기원한다 이렇게 쓴 다음에 그리고 최영섭 본인의 이름을 쓰고 마지막 줄에 대한민국 해군 만세 이렇게 썼는데요. 네. 이현정 의원님,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러다 보니까 빛이 되라 뭐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은 본인 스스로가 짠맛 나는 소금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또 말해왔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빛과 소금이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영섭 대령 집안은 이 병역 명문가 집안입니다. 예. 모든 분들이 다 군을 갔다 왔고 또 매년 이제 그 신년에 모여서 거의 뭐 국기의례라든지 애국의례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 행사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집안 자체가 상당히 짤똘똘 뭉쳐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최 전 감사원장 부친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이 감사원장이 본인이 이 감사원을 거치면서 정치 참여에 대한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아버님을 많이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버님이 대한민국을 밝혀라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렇게 이제 충성을 했듯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몸을 바쳐라 라는 뜻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써주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라는 정말 새로운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서는데 거기에 아버지로서 상당히 힘을 주고 떠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 앞서서 최재형 전 원장이 정치 참여에는 이제 부드럽게 안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홀로 싸우니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이 처지와 내가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 입당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또 시간도 좀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됐습니다.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일단 주변에 본인과 함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몇 명 안 계세요. 이제 그렇다 보니 지금 뭐 당장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대변인도 구하는데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일단 조직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윤석열 전 총장보다 더 빨리 아마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들어가면 지금 현재 돕겠다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사실은 이제 지금 참 국민의힘이 묘한 게 예전에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상당히 좀 호감을 갖고 있고 반면에 친이계 의원들이나 조금 바른정당 쪽 출신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 쪽에 상당 관심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친박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이 구속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돕겠다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몇 분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함께 하기 혼자서 밖에서 뭔가 제3지대 하기에는 최재형 감사원이 꽤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7월 중으로 입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작은 정부론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작은 정부론에 불을 지핀 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단순하게 뭐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걸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비효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그런 어떤 행보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고. 네.
네,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까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현재 18개 부처를 10개 부처로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같은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는 존치되어야 한다, 이 대표도 언행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약간 비판적 입장을 냈고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 조직이 국민의힘 마음대로 주무르는 밀가루 반죽이냐, 이렇게까지 비판했는데 유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대선 앞두고 단순히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작은 정부론을 제시한 게 하나의 큰 화두를 던진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헌법에는 사실은 여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 부처가 직무나 과업을 중심으로 이제 부처가 구성되는 게 원칙이고, 어떤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부처가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여성부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지, 그게 영구불변하게 이게 있어야 될 부처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사회가 복잡해져 가면서 여성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모든 문제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층별로, 아니면 세대별로, 같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사회 구조적 어떤 지위가 다르면 여러 가지 해결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성부라는 단일한 카테고리 안에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 여성부나 통일부 둘 다 마찬가지로 그 정부 내에 비효율이 있다면 그것을 조정 내지 폐지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해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87년 헌법 이후로, 민주화 이후로 비대해진 정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는 가능해졌지만 그 비대해진 권력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 있거든요. 그거를 줄여가야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논란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고, 앞으로 자연정부론과 관련해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 교수님, 해당 부처에서는 좀 유감의 표명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가부도 이제 유감의 표명을 냈고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게 이름이 여성가족부라고 돼 있지만 하는 일들을 보면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된 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여성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힌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없애야 된다고까지 얘기하니까, 폐지까지 얘기하니까 반발하고 있고, 통일부 같은 경우도 지금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당론이 아니길 바란다, 이런 얘기는. 당론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국정원 청와대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남북관계에서 국정원과 청와대가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통일부가 하는 업무와 이분은 좀 분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걸 국정원과 청와대가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의원님 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갤럽 조사예요. 네. 지난 6일, 8일 조사를 한 결과인데, 탄핵 국면 이후에 처음으로 오차범위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어요. 또 정당별 호감도 조사도 했는데 민주당은 비호감이 57%, 국민의힘의 비호감은 49%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지금 뒤집힌 거 아니겠습니까? 갤럽 조사는 그동안 보면 이게 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들이 직접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야당한테 그동안 상당히 불리하게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갤럽 조사에 나온 거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이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또 호감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아마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미지 변신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여기에 맞춰서 민주당은 과연 이미지 변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좀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인들이 왜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됐을까?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경선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바지 발언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더 극복을 해야지 재집권의 가능성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